자, 세 번째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양적 연구의 자료조사 방법이었던 실험법과 질문지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에는 자료조사 방법 중에 질적 연구와 관련된 심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법입니다. 말 그대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우리 면접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거나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 면접 보는 거 있죠. 그거와 같은 겁니다. 연구 대상자에게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면접법이고요. 대화를 통해서 수집한다라는 거니까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거고, 이런 점이 질문지법과의 공통점입니다.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보이나? 대화를 통해서 한다는 점은 문맹자도 실시 가능하죠. 글을 몰라도 내가 말로 한다거나, 말이 안 통하면 최대한 이 바디랭귀지 같은 걸 이용해서라도 내가 질문을 할 수는 있잖아요. 면접할 때 상대방에게. 그지? 실시 가능하고, 두 번째, 무성의한 답변이나 악의적인 답변이 적다. 질문지법 같은 경우는 막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체크 막 한다 그랬잖아. 근데 내가 직접 연구 대상자에게 이랬나요? 저랬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의 있는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네가 매점에서 선호하는 음식이 1번 빵, 2번 과자, 3번 캔디, 이렇게 질문지법으로 묻는 게 아니라 혹시 매점에서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라 그러면 혹시 빵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나요? 묻는다면 소세지 빵, 특히 소세지 빵 중에서도 땡땡 회사에서 나온 땡땡 소세지 빵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소세지 빵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소세지에 들은 간이 딱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층적으로 질문지법에서 다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질문을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층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 다만 심층적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는 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다수를 대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특성을 잘 알아낼 수는 있지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 즉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점에서 봤을 때 1번, 2번, 3번은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다음 네 번째, 연구자가 답변을 듣고 판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 다섯 번째, 연구자의 대화 기술, 즉 면접 기술이겠죠. 면접을 말로 질문을 하는 건 이 전문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상대방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달라질 수가 있잖아. 기분 나쁘니까 대답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기분 좋으니까 안 물어본 것도 막 신나서 대답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다음, 예를 들자면 걸그룹 중에서 선호하는 멤버를 질문하는 거야. 그래서 좋아하게 된 동기나 가장 좋아하는 그 멤버의 모습이나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 질문지법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는 거지. 왜? 질문지법은 딱 표준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으니까 이 양식에 맞춰서 질문하지만, 면접법은 상대방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네가 그 걸그룹을 좋아한다고? 왜 좋아해? 그런 점이 좋았어? 그런 점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런 식으로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자료조사 방법이다. 면접법의 특성이고. 자, 네 번째. 아이고, 잠시만요. 자료 수집 방식 중에서 어디 갔지? 죄송해요. 네 번째, 질적 연구 방법에 해당하는 참여 관찰법입니다. 이름에 이미 모든 조사법에서는 이름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참여해서 관찰한다는 거지. 연구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연구 대상 집단에 참여하여 직접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연구자가 직접 뛰어들어서 관찰하는 거야. 같이 생활하면서. 봅시다. 직접이라는 거니까 직접 관찰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의 실제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벌어지는 정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성질, 실제성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10대의 언어 사용 실태가 궁금해. 그러면 질문지법으로 질문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이 10대들과 같이 생활을 해보는 거야. 친구들이랑 20대 친구들이랑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수업도 같이 듣고 놀러도 같이 가고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서 알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살아있는 자료죠. 그러니까 실제성이 높다는 거고 생동감이 높고 깊이 있는 자료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질문이나 면접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거에 비해선 다양하고 깊이 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또 세 번째,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도 가능합니다.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바디 랭귀지라던가 뭐 서로 말을 배우면서 한다거나, 왜냐하면 이건 생각보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방법이니까. 봐봐, 함께 생활하거나 참여한다잖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길어지면은 몇 달, 몇 년 동안 관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사소통이 어려워도 점차 서로 이해하다 보면 서로 통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가 10대들의 언어 사용의 상태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 10대들이, 이 10대 친구들이 말은 안 하고 모여가지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어. 그럼 내가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 얘네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볼 텐데 왜 말을 안 하지? 하고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따라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야. 다른 거에 비해서. 질문지법은 이렇게 물으면 되잖아, 그냥.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합니까? 다이렉트로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그렇다는 거에선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거. 또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지죠. 다섯 번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10대의 언어 사용을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10대들이랑 생활을 같이 좀 하다가 10대들이 갑자기 지들끼리 논다고 숑 하고 숨어버렸어. 도망가 버렸어. 이러면은 내가 뭐야? 망했네? 그죠? 이런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관찰이 어렵다는 점. 여섯 번째, 연구 대상자가 연구자를 의식할 경우 정확한 자료 수집이 안 된다. 내가 10대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게 궁금해서 10대들이랑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10대들이 자꾸 나를 보고 불편해하고 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자꾸 서로 말을 불편하게 한다든지 좀 조심스럽게 해. 평소랑 다르게. 그러면은 제대로 된 관찰이 안 되겠죠. 일곱 번째,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 가능하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서 그 현상을 해석하는 거는 연구자의 몫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즉 주관이 개입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원주민을 알아보기 위해 원주민과 함께 생활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자가 이 원주민들을
원주민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직접 그 원주민의 부족에 들어가서 부족민이 되어서 생활을 한 적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 대단한 사람들이죠. 원주민이랑 말이 안 통하겠죠. 하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또 바디랭귀지로 서로 뜻을 막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예고요. 일단 마지막입니다. 얼른 끝내자. 빨리 끝냅시다. 문헌연구법. 말 그대로 문헌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의 연구 결과물이나 기록물을 참고해 2차 자료를 수집하는 형태가 바로 문헌 연구법입니다. 기존의 자료잖아. 기존의 자료니까 이때까지 일어났던 거에 대한 자료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최근까지의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이 주제에 대해서. 그치? 연구 결과물이나 기록물을 참고한다는 건 꼭 문헌, 그러니까 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 그리고 영상, 그림, 사진 같은 어떤 시청각 자료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다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기록물과 관련해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보고 연구를 하는 거니까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려나 조선시대, 또 그 전에 뭐 통일신라, 뭐 발해, 뭐 아주 옛날에 시대를 조사하고 싶어. 어떻게 조사할 거야? 참여관찰법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 그 시간으로? 안 되죠. 면접할 수 있습니까? 그 시대 사람 어떻게 만나? 질문지 돌릴 수 있나? 모르잖아요. 그 사람도 다 돌아가셨는데 벌써 몇백 년 전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 시대를 조사한 책을 보고 내가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요. 공간적 제약.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난 지역이야. 전쟁이 나서 아주 위험해. 가면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예를 들어 그런 지역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지역에 내가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연구를 하려면. 그러면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거잖아. 못 가니까. 그럴 때 그 지역에 대해 조사한 기록물을 보고 내가 따로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정 지역을 연구할 때 이런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효율성과 경제성은 있다, 높다. 또 생각해보면은 기존의 거를 참고하니까 아무래도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죠. 다음, 기존의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 있을 경우, 즉, 이 참고를 한 1차 자료가 이거 믿을 만하지가 않아. 지 마음대로 썼어. 그럴 경우는 연구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내가 이 연구한 게 완전 뒤틀리는 거 아니야. 그죠? 두 번째, 문헌 해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 1차 자료를 보고 해석해서 2차 자료를 만들어내는 건데 1차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게 연구자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한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한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책이나 영상, 사진, 그림 등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류라는 게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또는 한류라는 거는 이러한 것도 있고 저러한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문헌 연구법은 말했다시피 이 양적 연구 방법에도 사용되고요. 질적 연구 방법에도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 연구까지 해서 사회 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